네, 어제 금융당국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침내 공개를 했습니다. 권순우 기자, 자본시장법 조항이 420 몇 개요? 477개 중에 470개. 네. 한 200개 정도. 거의 절반을 뜯어고친 거네요. 예. 네. 대략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중요하게 좀 변한 것들 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추려봐 주세요. 중요한 변화라기보다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짚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자본시장법의 어떤 핵심은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증권사가 있고 이제 은행이 있잖아요. 그 중간적인 성격의 투자은행을 몇 개 대형 증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은행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은 증권사들은 이제 대출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은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전까지 증권사들은 이렇게 마진의 수수료를 먹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IPO도 상장을 시키면서 그 주식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위탁매매 수수료도 증권을 거래해주는 수수료를 받고 이제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네.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이제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PI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증권사가 스스로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어딘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대출이 은행 대출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 투자은행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M&A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증권사가 중간에서 자문을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인수 쪽에서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랬으면은 증권사가 M&A 자문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자금을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업에서 어떤 금융을 일으킬 때 거기에 대한 토탈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자문을 해주면서 어디서 돈을 빌려오세요. 네. 어디서 자문을 해주세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증권사가 스스로 자기 돈을 이용해서 그 M&A에 뛰어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방식도 이전에는 이제 상장하기 직전에 있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회사의 상장 주식을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증권사가 작은 기업들을 발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벤처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그걸 상장을 시키면은 그 주식의 어떤 차익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상장 주관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큰 변화는 프라임 브로커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네. 프라임 브로커 사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헤지 펀드가 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에도 그 증권사가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가 어디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4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럼 300만 원을 펀드에다가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헤지 펀드가 이제 전략을 다양하게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식을 사서 하는 전략도 있지만 주식을 이제 공매도나 미리 매도를 해서 하는 전략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물 주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증권사가 가진 주식을 헤지펀드에 빌려줌으로써 거기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매도 전략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거기서 또 이제 대주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펀드를 만드는 거, 없애는 거, 관리하는 거 그런 모든 관리를 그 증권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는 한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펀드가 재산을 빌려줬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 빌려줘서 거기서 좀 대주를 해주거나 그러면은 이게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좀 구조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가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대형 증권사에게 좀 그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정말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좋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애매할까요? 아직 네.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수익성이 있는지가 지금 증권사들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얼마 전에 그 어떤 행사 현장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을 만났었는데 네. 지금 프라임 브로커 사업이나 어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은 발전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 자기들은 어떤 천천히 증자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증권사가
증권사가 아니고 투자은행으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냥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거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당장 수혜율이 일비하기보다는 어떤 증권사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키워나가도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3조 원이 되는 증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증자하겠죠, 뭐. 네, 기본적으로 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조차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본 규모가 좀 큰 증권사들은 어제 오늘 해갖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오늘 뭐 삼성증권 오늘도 한 3% 오르네요. 어디가 그러면 좀 그러니까 뭐 지금 2조 5천억 원 이상 되는 데가 한 5군데 정도 개. 있는데 네. 그게 뭐 삼성증권, 뭐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뭐 그 한국증권이 한 2조 4천억 정도 되니까 네네. 그 정도 규모인데 요즘 뭐 내년 6월 되면 5개 대형 IB가 나온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지금 삼성증권, 근데 미래에셋은 어제 좀 빠지더라고요. 예, 뭐, 미래에셋에서 조금 이렇게 약한 모습을 좀 아. 보였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초기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좀 초기 시장 선점에는 미래에셋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형사, 자기 자본을 3조 원으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라는 그 전망, 분석이 나오면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주가가 네.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증권 산업 분석하는 그 애널리스트 한번 전화 연결해서 실제로 어떤 증권사들이 좀 어떤 새로운 자본시장법 체제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지 한번 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의 손미지 연구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아주 큰 뉴스가 나와가지고 바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형 IB를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증권사도 자기 돈으로 투자도 하고 많이 빌려주고, 자기 주식도 많이 빌려주고,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좀 짧게 좀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M&A 같은 IB 딜 추진할 때 이제 기업에 증권사가 직접 대출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규 수익원의 기회가 늘어난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좀 자금 조달이 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좀 자기 자본 3조 원 되는 걸 이제 기준을 맞추려면 좀 증권업계에선 대형화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연구원님, 그 주요 증권사들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제 사실 뭐 주가 흐름 보셨겠지만 빅3 증권사들은 좀 주가가 많이 오른 반면에 미래에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뭐 자기 자본 한 2.5조 이상인 상위 5개사가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증권사별로 대형사들은 실제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부서를 이미 갖춘 곳이 많고요. 아직 6개, 그러니까 자기 자본 기준으로 6위에서 10위권 있는 증권사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6위에서 10위권 증권사들은 추가로 확충해야 되는 자본이 한 1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이제 1조 원 이상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초기 시장 선점에서 좀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증자를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이제 ROE의 하락 우려가 좀 대두될 수도 있어서 아하. 이제 좀 증권주 안에서는 좀 대형사 위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여러 대형 증권사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 톱픽을 꼽으라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어제 이제 나온 뉴스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대형주 중에서도 일단 삼성증권이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이 하이네월스라고 부르는 이 거액 고객 자산가층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은 이 자산관리 쪽이나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나 또 최근에는 브로커리지 쪽에서도 실제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대우보다도 사실 우투는 지금 PBR 1배에 불과한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주가가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은 한정 KPS 주가가 좀 그러니까 실권주 인수한 쪽에서 손실이 많이 났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하락은 멈출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실은 제한적이고요. 또 이런 이슈랑은 아예 별개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리그, 그러니까 온라인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라는 또 다른 리그에서 좀 절대적인 경쟁력을 아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대형주로 접근을 하면은 삼성이랑 우투고요. 이제 또 뭐 앞으로 하반기에 증권 업종 좀 하락이 기대된다고 접근을 했을 때는 키움증권 추천드립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요.
그 M&A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6위권 내지 10위권 뭐 많은 자금을 조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참에 좀 M&A가 좀 활성화된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일부에서 하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KB금융지주에서 이제 증권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을 하면서 증권업계 좀 M&A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뭐 M&A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든데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코멘트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 조심하시고요. 네. 자, 삼성증권, 우투증권, 그 다음에 온라인 강자, 키움증권 정도가 증권산업 재편에서 어떤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정리 말씀이었습니다.